바빌론의 토판. 교수님께. 바빌론 유적지에서 교수님께서 최근에 발굴하신 5개의 토판이 오늘에야 도착했습니다. 동봉하신 교수님의 편지도 잘 받았고 토판을 받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서 토판에 새겨진 글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편지에 곧바로 답장을 드려야 했지만 토판의 번역을 완전히 끝낸 다음에 보내려고 이제야 답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토판은 아무런 손상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포장해서 보내신 덕분입니다. 토판에 어떤 내용이 씌어 있는지 아시게 된다면 교수님도 저희만큼이나 놀라실 것입니다. 교수님도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은 낭만적인 모험 이야기가 씌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전혀 다른 글이었습니다. 다바시르란 사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자세하게 씌어 있었습니다. 5,000년 전의 세계가 지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우쳐준 글이었습니다. 교수님, 토판을 해석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토판이 나를 꾸짖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어엿한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먼지 속에서 찾아낸 토판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빚에서 벗어나 얄팍한 지갑을 황금으로 채우는 혁신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도 한번 바빌론의 토판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실험해 볼 생각입니다. 교수님의 발굴에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알프레드 슈루스버리 고고학과 교수. 첫 번째 토판. 다바시르는 시리아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내 고향 바빌론에 돌아가 많은 빚을 갚고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탈출을 감행했다. 그 후로 나는 그 결심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오늘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원대한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토판에 새겨두고 잠시도 잊지 않으려 한다. 대금업자인 절친한 친구 마톤의 지혜로운 조언에 따라 나는 자세한 계획을 세웠다. 내 빚을 청산함과 동시에 자존심을 되찾고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이다. 다시 말해서 내 꿈과 희망인 3가지 목표가 담긴 계획이다. 첫째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내 수입의 일화를 무조건 저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마토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저금통에 쓰고도 남을 금화와 은화를 두둑이 지닌 사람은 가족에게 충실하고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저금통에 몇 푼의 동전을 지닌 사람은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왕에게도 무관심한 사람이다. 빈 저금통을 가진 사람은 가족에게 불성실하고 왕에게도 불충한 사람이다. 게다가 심성까지 강팍한 사람이다. 따라서 성공을 원한다면 일정한 몫의 돈을 꾸준히 저축해야 한다. 그래야 저금통을 살찌울 수 있다. 그때는 당신도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왕에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내게 다시 돌아온 아내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넉넉한 생활비를 주겠다는 목표이다. 마톤의 조언에 따르면 이 목표가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내 결심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따라서 내 수입의 7할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사고 그 밖에 자질구레한 비용들을 충당할 작정이다. 그 정도로도 내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마토는 장래의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는 내 수입의 7할을 넘는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해 주었다. 가끔은 힘겹더라도 이 원칙을 고수할 때 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범위 내에서 살기로 굳게 결심했다. 두 번째 토판. 셋째는 내가 번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목표였다. 따라서 보름달이 뜰 때마다 내 수입의 이하를 적절하게 쪼개서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갚을 생각이다. 이렇게 꾸준히 갚아간다면 언젠가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빚을 진 사람들과 그 액수를 이 토판에 적어두고 잊지 않으려 한다. 파루 직조공 은화 2개와 동전 2개, 신자르 은화 1개, 아마르 동전 1개, 은화 3개, 장카르 은화 4개, 동전 7개 등등. 세 번째 토판. 내 빚을 모두 합하면 은화 119개와 동전 141개이다. 이 엄청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내까지 친정으로 돌려보냈고 다른 도시에서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고향을 떠났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할 뿐이었다. 시리아의 노예로 팔려가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마톤이 내가 버는 돈으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내가 빚을 피해서 달아났던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던가를 깨달았다. 마톤의 좋은 대로 나는 채권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내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지금은 갚을 돈이 없지만 내게 일할 능력이 있으므로 매달 버는 돈의 이하를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끈기 있게 기다려준다면 언젠가 모든 빚을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절친한 친구라 생각했던 아마르는 내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농부인 비레지크는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이 도와주었으니 그의 돈을 먼저 갚아달라고 말했다. 집주인인 알카하드는 내 간청을 듣는 척도 하지 않으면서 곧장 모든 빚을 청산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집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덕분에 나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었고 빚쟁이를 피해 다니는 삶보다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는 삶이 훨씬 편안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빚쟁이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들의 빚을 공평하게 갚아갈 것이다. 네 번째 토판. 다시 보름달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다. 착한 아내도 내 뜻을 이해해주고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아내와 나는 네바투르를 대신해서 건강한 낙타를 사고 팔면서 은화 19개를 벌었다. 나는 계획대로 그 돈을 나누었다. 우선 1할을 따로 떼어서 저축하고 7할은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다. 그리고 남은 2할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아마르에게 빚을 갚으러 갔을 때 그가 때마침 집에 없어서 그의 부인에게 돈을 맡겼다. 비레지크는 적은 돈이 남아 무척이나 기뻐하며 내 손에 입맞춤까지 해주었다. 알카하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않고 편하게 해준다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꾸해 주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며 내 노력을 칭찬해 주었다. 결국 한 달을 노력한 대가로 나는 은화 4개만큼의 빚을 줄일 수 있었다. 게다가 무일푼이던 내가 은화를 2개나 지닌 작은 재산가가 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늘에 떠있는 기분이었다. 다시 보름달이 떴고 지난달에도 열심히
어렵지만 성과는 시원찮았다. 낙타 거래가 원활치 못한 탓으로 은화 11개가 총 수입이었으나 아내와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풀로 연명하더라도 원래의 계획대로 돈을 나누었다. 우선 1화를 따로 떼어 저축했고 7화를 생활비로 아내에게 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마르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닌가. 비레지쿠도 마찬가지였다. 알카하드는 푼돈이라며 화를 냈지만 내가 푼돈이어서 불만스러우면 돌려달라고 말하자 비열한 웃음을 흘리면서 내게 화해를 청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나를 반겨주었다. 다시 보름달이 떴고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한 달이었다. 운이 좋게도 건강한 낙타들을 만날 수 있어 무려 은화 42개를 벌 수 있었다. 덕분에 아내와 나는 괜찮은 옷과 신발까지 살 수 있었고 오랜만에 염소 고기와 닭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게다가 채권자들에게도 모두 은화 8개를 갚을 수 있었지만 알카하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또한 우리만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내가 토판에 기록을 남기기로 결심한 이후로 석 달이 지났다. 매달 수입의 1화를 저축했다. 아내에게는 수입의 7화를 주었다. 때로는 힘겨운 삶이었지만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은 2화를 채권자들에게 충실하게 갚았다. 지금 내 저금통에는 21개의 은화가 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것은 내가 얼굴을 똑바로 들고 친구들과 떳떳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아내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간다. 아내에게 어울리는 옷도 살 수 있고 지금 우리는 다시 신혼부부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다. 노예였던 인간을 떳떳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이런 계획의 가치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5번째 토판. 다시 보름달이 떴다. 내가 이 토판을 작성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 벌써 12달이 지났지만 오늘은 내가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날이다. 바로 오늘 내 빚을 모두 청산했기 때문이다. 착한 아내와 내가 목표를 달성했기에 커다란 잔치라도 벌이고 싶은 날이기도 하다. 오늘 채권자들을 찾아갔을 때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아마르는 그동안 쌀쌀하게 대했던 것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의 하나로 되돌아왔다고 눈물을 글썽대며 말했다. 알카하드도 그렇게 퉁명스럽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었다. 옛날의 자네는 뚜렷한 자기 모습을 갖지 못한 물렁한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분명한 자신의 모습을 가진 청동이 되었네. 자네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찾아오게. 알카하드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 준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모두가 내게 신뢰의 눈길을 보내준다. 착한 아내도 내게서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말해 주었다. 이 모두가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준 방법 때문이다. 내게 모든 빚을 청산하게 해주고 지갑까지 두툼하게 만들어준 방법 때문이다. 나는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이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권하고 싶다. 과거에 노예 노릇까지 했던 사람에게 빚을 청산하고 두툼한 지갑까지 갖게 해준 방법이라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 방법대로 살아갈 생각이다.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노팅엄 대학교 프랭클린 켈드웰 교수. 교수님께 바빌론의 유적지를 탐사하는 중에 다바시르라는 낙타상인의 유령이라도 만나시면 제가 안부를 묻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아주 오래전 그간 토판에 남긴 글 덕분에 영국의 한 대학 교수 부부가
빚을 딛고 일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2년 전 제가 톱판에 씌어 있는 방법대로 살면서 빚을 청산하고 돈을 저축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2년 전까지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적된 빚 때문에 우리 부부는 깊은 시름에서 벗어날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문을 퍼뜨려 나를 대학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는 빚쟁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1실링까지도 쪼개서 빚을 갚고 또 갚았지만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비싼 물건까지 사들이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빚만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빚을 지고 있어 싼 집으로 이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개선할 방도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빌론의 낙타 상인이 남겨놓은 톱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는 우리 부부에게 한 가닥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방법대로 우리에게 빚을 준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목록을 보여주면서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한꺼번에 빚을 갚을 방도가 없다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도 목록에 쓰인 숫자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달 수입의 20%를 2년 동안 그들에게 공평하게 갚아나가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거래를 현찰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이 너그럽게 제 계획을 수긍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단골로 다니는 야채 가게 주인은 발벗고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모든 물건을 현찰로 지불하고 빚까지 조금씩 갚는다면 지금보다야 훨씬 낫겠죠. 내 생각에 3년이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수입의 20%로 빚을 조금씩 갚는 조건 하에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계약을 모든 빚쟁이와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 수입의 70%만으로 생활을 꾸려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는 반드시 저축하기로 결심했고 미래의 두둑한 지갑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이 짜릿해지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변화를 찾아 나선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제 수입의 70%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집을 줄였고 덕분에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우리가 즐기던 저명한 브랜드의 홍차까지 바꿨는데 게다가 훨씬 싼 값으로 더 향긋한 홍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 10%의 힘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벌써 누리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 아니냐고 비웃지 마십시오. 그 10%가 저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남은 돈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짜릿한 희열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남은 돈을 억지로 쓰는 것보다 저축해서 불려간다면 그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돈은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저축되자 우리는 그 돈을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매달 10%의 돈을 적절한 곳에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투자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저도 마침내 현찰이 아니라 수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제가 교수직에서 은퇴할 쯤이면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넉넉히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바시르라는 바빌론의 낙타 상인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아간 결과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빚은 줄어들면서 투자한 돈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뚜렷한 계획하에 사는 것과 무작정 사는 것이 결과에서 이처럼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줄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년 말이면 우리는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부부는 여행을 즐기면서도 투자액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생활비로 수입의 70% 이상을 쓰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다바시르라는 낙타 상인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이유를 교수님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부부를 지옥에서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판에 그 기록을 남겨두는 힘겨운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빚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바빌론이 몰락하고 5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효과 있는 메시지입니다. 교수님의 건승을 빕니다.